옛날 충청도 지방의 어느 고을에 나이 29이 넘도록 시집가지 못한 박숙이라는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눈에 띄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는데 키가 웬만한 장정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데다 덩치도 곰같이 크니 웬만한 사내는 우습게 볼 정도였습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둥근 얼굴에 볼이 항상 새빨갛게 물들어 있어 어렸을 적부터 동네 개구쟁이들에게 놀림감이 되고는 하였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혼이 나지 못한 노처녀 중 나이가 가장 많았는데 어느 화창한 봄날 그나마 남아있던 또 한 명의 노처녀이자 자신의 유일한 친구였던 능금이 시집을 가면서 이제는 마을의 유일한 노처녀로 남게 되었습니다. 능금아 곱구나. 정말로 고와. 새 신부로 단장한 능금을 보며 그녀가 웃으며 말하자 능금이 눈물을 글썽이며 애처로운 표정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가 나까지 가버려 너한테 미안하네. 뭔 소리여. 너랑 나랑 같나. 너야 남정네들이 줄을 서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내 사정이 좋지 못해 그런 것이고 나는 뭐 이대로 살다 그냥 한 세상 살다 가는 것이지 뭐. 그녀의 말처럼 자신의 친구인 능금과 그녀가 서 있으면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운 능금과 달리 박숙이 머리 2개 정도는 더 큰데다 덩치 또한 남정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크니 옷만 바꿔 입었다면 남자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박숙이 너도 왔구먼? 그 순간 한장정이 그녀들 곁으로 다가오더니 박숙에게 아는 체 하였습니다. 그래 왔지. 능금이가 시집 가는 날인데 내가 당연히 와봐야지. 그럼 너는 애들이랑 오기는 어쩌고 혼자 온 거요? 오기야 바딜 나가고 애들은 놀기 바쁘지. 나야 시간을 쪼개서 친구 얼굴 한번 보려고 온 것이고. 능금아 축하한다. 앞으로 잘 살아? 그래 고마워. 길태야. 그나저나 박숙이 너도 이제 그만 시집 가야지. 우리 마을의 온년은 이제 너밖에 안 남았잖아. 길태야. 사내는 어려서부터 같은 마을에서 자란 길태 란장정이었는데 길태가 박숙에게 콕 집어 아픈 곳을 말하자 능금이 난처한 얼굴로 그의 말을 막아섰습니다. 내 걱정 마러 갈 때 되면 가겠지. 아니면 말고. 그래요.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보네. 그럼 난 그만 가봐야 쓰겄네. 농사일이 많아서. 길태가 자리를 떠나자 능금이 난처한 얼굴로 박숙을 쳐다보았지만 오히려 그녀는 괜찮다는 듯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구먼. 저런 소리 하루 이틀 듣는 것도 아닌데 뭐. 내 걱정 말고 홀레나 잘 치러. 그래 고마워. 박숙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길태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혀 사정없이 그녀의 속을 들쑤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능금의 혼례식에 들렸던 박숙이 해가 질 무렵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능금의 혼례식은 진작에 끝났지만 심란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혼자 마음을 달래다 집으로 걸어가는 중에 누군가 비틀거리며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박숙이 아니야? 박숙이 어디? 다가온 이는 아침에 만난 길태와 그의 둘도 없는 친구인 복남이었는데 술에 만취하여 붉어진 얼굴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길태 너는 아까 농사일 하러 간다고 하지 않았냐? 뭔 술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마신 거요.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 한잔했지. 그나저나 우리 박숙이 이제 외로워서 어쩌냐? 하나뿐인 친구마저 시집 가버려 같이 어울릴 사람도 없고. 어울릴 사람이 왜 없어? 심심하면 우리랑 술이라도 한잔하고 같이 어울리면 되겠구먼. 너그들이 많이 먹긴 했구먼. 일이 정신줄을 놓은 거 보니.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박숙이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그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짓궂게 농을 걸던 그들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걔도 아닌데 왜 이렇게 킁킁거려? 가만히 있어봐. 누구들 딱 걸렸어. 이 냄새. 박숙이 그들에게 지독하게 풍기는 술 냄새 속에서 뭔가 다른 냄새를 맡고는 눈을 찡그리며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들 기방 다녀왔지. 뭔 소리야? 기방이라니 큰일 날 소리하고 있어. 얘가 사람 잡네. 누가 기방을 갔다고 그려 그런 소리를 하덜 말어. 길태와 복남은 술이 번쩍 깨며 박숙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려 했습니다. 이것은 사양 냄새에 분 냄새인데 이렇게 값 비싼 것을 쓰는 여인네 중에 너희랑 같이 술 마셔줄 사람은 풍화정에 있는 소월이인가 뭔가 하는 애겠지. 소월이. 도대체 너는 점쟁이도 아닌 것이 진짜 뭘 그렇게 맞춰대냐? 발뺌하려던 두 사람이 소월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얼굴빛까지 싹 바뀌더니 비굴한 표정을 하고 박숙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하듯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수가 그냥 잠깐 들렸다만 왔어. 맞아. 우리 같은 총것들이 무슨 돈으로 기방에서 술을 먹겠냐? 그냥 진짜 앉았다가 바로 일어났네. 잠깐이고 뭐고 니들 마누라는 논일에 밭일에 남의 집 삭바느질까지.
먹고 살겠다고 정신없이 일하는 통의 너구들은 그 비싼 기방에서 기녀하고 술을 마셔. 너희 정신이 가출했나 보네. 정신줄 좀 단단히 붙들고 살아. 그럼 네 말대로 앞으로 단단히 정신줄 붙잡을 테니까 오늘 일은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라. 두 사람이 박숙에게 애원하며 말하자 그녀가 그들에게 다짐을 받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 하는 거 봐서 내 입이 움직일 거니까 똑바로 해. 알았어.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알겠구먼. 고맙다, 쑥아. 두 사람이 그녀를 귀신 보듯 쳐다보다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갔고 그녀 역시 쓴웃음을 지으며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렇듯 박숙의 감이 유난히 발달한 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린 시절 한 가지 사건을 겪으며 그녀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10살 무렵 여동생과 산에 올라가 뛰어놀다 동생과 깊은 구덩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뱀떼가 사는 소굴이었습니다. 뱀들은 박숙과 동생을 보고 그녀들에게 사납게 덤벼들자 동생을 구덩이 위로 밀어낸 박숙은 뱀떼들에게 사정없이 물려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동생이 울며 마을로 뛰어내려가 어른들을 불러 박숙을 업고 의원에게 데려갔지만 온몸이 퉁퉁 붓고 얼굴이 시퍼렇게 중독된 그녀의 모습을 보고 하루를 넘기기도 힘들 거라며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허나 의원의 말과 다르게 박숙은 사일이 지나도록 숨이 붙어 있었는데 5일째 되던 날 검은 설사와 토를 하고 나더니 얼굴의 혈색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박숙이 의식을 되찾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보통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양의 밥을 한 번에 먹어치워버렸고 그 이후로도 먹성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마치 걸신이라도 들린 듯 쉬지 않고 먹어대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체질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으니 양볼은 언제나 붉게 물들어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키와 덩치가 웬만한 장정들보다 더 커지자 마을의 장난꾸러기들도 그녀를 함부로 놀리지 못하며 어려워하였습니다. 그녀가 상념에 빠져 집으로 걸어오고 있을 무렵 집 앞까지 어느덧 가까이 오자 그녀의 집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가? 아버지, 그녀의 집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버지와 몇 명의 포졸들이었는데 포졸들 중 한 명이 그녀를 보더니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마침 딱 만났네. 박숙이 너도 따라와. 사또께서 너도 부르니까 관하러 같이 가자. 관아요. 제가 관아는 왜 가요? 글쎄 가보면 알아. 너랑 너희 아비랑 같이 잡아오라고 하셨으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수가 너 무슨 사고를 친 거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뭔 사고를 쳐요. 박숙은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어 포졸들의 손에 이끌려 관하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또 분부하신 대로 박숙이 부녀를 잡아왔습니다. 관하로 들어서는 박숙 부녀를 보고 아전이 사또를 부르자 사또가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이 박숙이, 네, 사또. 너 올해 나이가 몇이더냐? 제 나이는 갑자기 왜 물으신대요? 어느 안전이라고 어서 대답해 드려라. 뿔퉁하게 대답하는 박숙에게 아전이 눈을 부라리며 다그치자 그녀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29이요. 29 그 나이가 되도록 뭐 했길래 시집도 못 간 것이냐? 이 고을에서 남은 원년은 너 하나뿐이거늘 이것은 모두 너와 내 애비의 잘못이다. 사또 어찌 시집 못 간 것이 죄가 됩니까? 그래도 사또의 말을 듣던 박숙이 안 그래도 붉은 얼굴이 더욱 붉게 달아오르자 그녀의 아버지는 불안함에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수가 그냥 사또 묻는 말에 고분고분 말려. 박숙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진정시키려 애쓰는 와중에 사또가 그녀의 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라에 가뭄이 들어온 백성들이 고통받는 이때에 주상전하께서 직접 어명을 내리셨다. 온 나라에 혼인하지 못한 광부와 원녀의 한이 쌓여 음양의 조화가 이롭지 못하니 하늘조차 이에 응의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라. 전국에 있는 광부와 원녀들을 혼인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라는 어명이 내려왔다. 사또의 입에서 나온 말에 박숙뿐 아니라 포졸과 아전까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아연실색하고야 말았습니다. 하여 우리 마을의 유일한 원녀인 박숙이 내가 혼인하지 않는다면 너와 내 아비에게 각각 장 50대씩 내릴 예정이니 혼인을 하던가 장 50대를 맞던가 양단 간의 결정을 내리거라. 숨을 고르며 사또의 말을 듣던 박숙이 화를 버럭내며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나라님 말씀이라도 어찌 갑자기 혼례를 하란 말씀입니까? 말을 끝까지 들어보거라. 그리하여 오늘 옆 고을에서 혼인 못한 광부 2명을 불렀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 맞선을 보거라. 사또의 말을 들은 박숙과 그녀의 아버지의 표정이 정반대로 나타나니 사또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무엇이 못마땅한지 인상을 찡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내 관직 생활 30년 동안 중매를 서기는 또 처음이니 너 박숙이 오늘 내 짝을 찾는 것이 너에게도 좋을 것이다. 사또 마침 저기 옵니다요. 그 소리에 모두가 돌아보니 2명의 나이 들어 보이는 장정이 관하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두 장정이 서 있던 박숙과 눈이 마주치더니 인상을 찡그리며 한숨을 내쉬었고 그런 그들을 보던 박숙의 얼굴 역시 불타오르듯 빨개졌습니다. 그래, 먼 길 오느라 고생들 했네. 예. 사또의 환대에도 두 사람의 인상은 펴지지 않았고 그런 그들에게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가? 올해로 40입니다요. 저는 35이 되었습니다. 그래, 나이 차는 좀 있지만 마음만 맞는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는가? 세 사람은 서로 인사들 나누시게. 사또가 세 사람에게 인사를 권했지만 세 사람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누구 하나 나서지 않다. 갑자기 가장 나이든 장정이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저는 포기할랍니다. 그 소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찬물을 뒤집어 쓴 듯 확 가라앉았고 옆에서 눈치를 보던 다른 장정 또한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저도 포기할래요. 무엇이야? 왜 그러는 것이냐? 왜 말 한마디 해보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이야?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사또가 놀라 말했습니다. 저도 보는 눈이 있는데 저 처자는 제 취향이 아닙니다. 저도요.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박숙의 얼굴은 시시각각 변하더니 더 이상 봐주기 힘들 정도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저런 아저씨들은 싫구만요. 누군 보는 눈도 없는 줄 아나요. 무엇이라? 아니 어린 것이 어른을 몰라보고 어디서 막말이냐? 박숙과 두 장정이 언성을 높이자 한순간에 관아가 시장 바닥처럼 변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사또는 온갖 인상을 찡그리더니 뒷목을 부여잡으며 아전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두야 이봐 아전. 중매고 뭐고 그냥 모두 접어라 접어. 사또가 성을 내는 순간 포졸 하나가 관아로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사또를 보며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사또 큰일 났습니다. 큰일. 큰일 왜 또 또 뭔 일이 났길래 이 난리야. 그것이 흥왕사의 금불상을 도둑 맞았답니다. 뭐 흥왕사의 금불상을 도둑 맞아. 그들이 이렇듯 소란을 떠는 데는 모두 이유가 있었으니 도둑 맞았다는 그 불상은 전대 임금이 불교에 심취해 흥왕사에 직접 하사하신 불상으로 이 마을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도 해마다 사람을 보내 제를 올리는 귀한 불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내 운도 다 했나 보다. 이방아 일단 저자들을 돌려보내고 박숙이 부녀는 옥에 가두거라. 사또! 사또의 명예 박숙 부녀는 난생 처음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박숙은 자신 때문에 옥고를 치르게 된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죄송해요. 아니다. 죄송할 거 없다. 세상 일이 어찌 사람 뜻대로 다 되겠느냐? 부부의 인연도 알고 보면 다연이 닿아야 되는 법이거늘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지. 다정한 아버지의 말을 듣자 그녀는 죄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 더욱 고개를 들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옥에 갇힌 지 한참이 지나 어둠이 내리자 옥문 앞이 갑자기 시끄러워지더니 포졸들이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를 잡아다 옥에 가두고는 큰 소리쳤습니다. 들어가 얌전히 있거라. 사또께서 돌아오시는 대로 신문이 시작될 것이니. 포졸들이 사내를 옥에 집어넣고 나가자 맞은편에서 그를 뻔히 쳐다보던 박숙을 보고 사내가 사납게 중얼거렸습니다. 뭘 그렇게 빤히 쳐다보느냐? 내 눈 갖고 내가 쳐다보는데 뭐 보태준 거 있남? 박숙이 천연덕스럽게 대꾸하자 사납던 사내의 얼굴에 의외라는 빛이 떠올랐습니다. 아깝구나. 웬만한 사내도 내 눈빛을 마주하면 꼬리를 내리는데 남자로 태어났다면 뭐가 돼도 됐을 것을. 수가 그만 쳐다보거라. 박숙의 아버지가 겁에 질려 그녀에게 말하자 사내는 곧 흥미가 다했다는 듯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깜빡 잠이 든 박숙의 코로 비릿한 향이 들어와 그녀는 잠에서 깨게 되었고 주변을 살펴보자 그녀의 아버지와 감옥을 지키던 포졸이 쓰러져 정신없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시커먼 그림자가 감옥으로 들어오더니 쓰러진 포졸을 흔들어 보고 말했습니다.
약기운이 확실하군. 깊이 잠들었다. 들어온 것은 두 괴한이었는데 그들이 포졸의 품을 뒤지더니 열쇠를 찾아 맞은편 옥에 갇혀있던 사내를 꺼내 들쳐업고 나가려다 박숙 부녀가 있는 반대편을 쳐다보았습니다. 형님 저자들은 어찌할까요? 시간이 없다. 어서 큰 형님을 모시고 이곳을 벗어나는 게 우선이다. 예. 그들이 감옥을 나가고 난 뒤 박숙이 자신의 아버지를 흔들어 깨워보았지만 잠이 얼마나 깊게 들었는지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버지! 그녀가 쓰러져 있던 포졸까지 흔들어 깨워보려 했지만 두 사람은 아무리 소리쳐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교대하러 들어온 포졸에 의해 사내가 탈옥한 것이 발견되었고 관아는 그 일로 발칵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보통 대담한 놈들이 아닙니다. 번을 서던 포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약을 쓴 게 분명합니다. 약이라! 예, 아무래도 약을 바람에 실어 뿌린 것 같습니다. 번을 서던 포졸과 박숙이 아비 역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예, 헌데 박숙이는 멀쩡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나? 박숙이를 얼른 불러오거라. 사또 앞에 불려온 박숙은 어젯밤 자신이 보았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그런 그녀를 보고 사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 이리 멀쩡한 것이냐? 그거야, 저도 모르지요. 모른다라. 예, 제가 약을 쓴 것도 아닌데 어찌 알겠습니까요? 그래, 그럼 너는 그 자들을 보면 알 수 있겠느냐? 너무 어두워 확실치는 않아도 목소리를 들으면 알 것도 같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도 우리 일을 도와야겠다. 예? 사또는 간밤의 괴한을 본 박숙을 포졸들과 함께 범인들을 잡는 수색에 참여시켰고 다른 고을로 가는 길목을 모두 틀어막고 온 마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범인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늘로 솟은 거야? 땅으로 꺼진 거야? 이 정도 뒤졌으면 뭐라도 나와야 하는데 어찌 일이 뭔지 하나 안 나올 수 있느냐? 그러게 말이네. 네, 포졸 생활 10년 동안 이렇게 귀신같이 없어진 놈들은 또 처음일세. 포졸들과 함께 마을을 뒤지다 쉬던 박숙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번뜩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군데 아직 확인 못한 곳이 있네요. 뭐 그곳이 어딘데? 흥왕사요. 무엇이라? 박숙의 말을 들은 포졸들은 의아해했지만 곧 그녀의 말대로 흥왕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박수가 아무리 그놈들이 대범하다고 해도 설마 지들이 도둑질한 곳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네요. 아저씨들도 보셨잖아요. 관아까지 들어와 자기들 동료를 빼가는 걸. 이자들은 보통간 큰 도둑들이 아니라고요. 세 사람이 말하는 사이 어느새 흥왕사에 도착하였고 그들이 흥왕사 경내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착 가라앉은 것이 평소 불공을 들이기 위해 사람이 빈번히 왕래하던 절간이 새소리만 들릴 뿐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요새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다들 집에만 있어서 그런 거겠지요. 우리가 도둑들 잡는다고 좀 들쑤시고 다녔나요? 순간 안쪽에서 스님이 한 명 나오더니 그들에게 다가와 합장을 하며 인사했습니다. 나무아미 탑을 공무로 바쁘신 포졸나리들께서 무슨 연의로 절까지 다 방문하셨는지요? 그것이 별것 아니고 요새 도둑들이 하도 설치고 다녀서 예방 차원에서 한번 순시나온 것이오. 그냥 한번 둘러보고 갈 테니 스님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던 일 있음 계속 보시구려. 그러셨군요. 그럼 천천히 살피다 가시지요. 스님이 그들에게 웃음을 보이며 돌아가자 박숙은 사라진 스님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사람이 경내를 살피다 절간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무엇 하나 나오는 것이 없자 절의 뒤쪽을 둘러보다 포졸 하나가 낙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수가 그만하고 관아로 돌아가자. 도둑들이 아무리 대담하다고 해도 여기까지는 안 온 것 같아. 잠깐만요. 왜 무슨 일이야? 순간 그녀의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코를 실룩거리며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냄새. 뭐 냄새 뭔 냄새? 분명 냄새가 나는구만요. 뭔 냄새가 난다는 거야? 아무 냄새도 안 나는구먼. 고기 냄새. 어디선가 고기 냄새가 나요. 박숙이 코를 킁킁거리며 어디론가 급히 향하자 두 포졸들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녀의 뒤를 뒤쫓아갔습니다. 박수가 뭔 냄새가 난다길래 그러는 거요? 여기구먼요. 박숙이 가리킨 곳을 보자 잿더미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이 있어 두 포졸이 나무가지를 가져와 그것을 들춰내 보니 먹다 남은 뼈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누가 절간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것이야? 그것도 남은 것을 보니 한 마리를 통째로 구워 먹었네요.
그럼 몇 놈이 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확신에 찬 눈빛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박수를 치며 나타났습니다. 대단하구나, 대단해.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예감이 오는 것이 예사롭지 않더만 내 감은 틀리지 않는단 말이지. 말을 하며 들어선 이를 보자 옥에 갇혀있던 사내와 그 뒤로 좀 전에 박숙 일행을 맞이한 중과 또 다른 험악한 인상의 사내까지 3명이 그들 앞으로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딱 거기 멈춰. 우리가 누군 줄 알아? 이놈들아, 오늘 아주 제대로 임자 만난 줄 알아. 포졸이 그들에게 큰 소리치며 손에 든 육모 방망이를 내밀었지만 그 모습을 본 사내들은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조금도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에 쓰는 방망이냐? 그걸로 다듬이질이라도 하려고 그러느냐? 새 도적들은 포졸들의 위협에 굴하기는커녕 자기들끼리 농을 주고받으며 그들 앞으로 점점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박수가. 너는 우리 뒤로 물러나 있다. 기회를 봐서 도망치거라. 우리가 저놈들을 최대한 잡아놓을 테니. 포졸 한 명이 박숙을 걱정하며 그녀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도적 둘이 그들 앞으로 걸어와 박숙 일행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만들 해요. 불상을 훔친 것도 모자라 사람까지 해하려고요. 절 안에서 그런 짓을 했다가는 부처님이 노하실 거구만요. 그런 것을 두려워했다면 우리가 어찌 여기 있겠느냐. 얘들아, 해가 지겠다. 어서 이를 마무리 짓자. 예, 형님. 두목의 말에 두 도적이 포졸들에게 덤벼들어 4사람이 서로 엉겨붙어 이놈들 조용하던 이거나 받아라. 절간이 뭐냐, 삽시간에 저거. 병장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거친 고함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처음 팽팽하던 대결은 점차 포졸들이 뒤로 밀리기 시작했고 박숙은 긴장한 채 그들의 대결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도적 하나가 포졸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 박숙이 나서며 떨어져 있던 육모 방망이를 손에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그만하라고요. 더 했다간 나도 참지 않을 거구만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를 어쩌나. 우린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는 성격인데 덩치 크신 저자는 우리를 어떻게 막으실 생각인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난 한 번도 사람한테는 힘을 써본 적은 없지만 오늘은 있는 힘을 다할 테니까 각오하라고요. 말을 마친 박숙이 도적에게 덤벼들었고 그녀를 비웃던 도적은 박숙이 휘두르는 방망이를 몇 번 막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뭘 처먹었길래 이리 힘이 좋은 것이냐? 이대로 가다간 내가 당하겠다. 막내와 힘을 합치자. 그의 말에 옆에서 포졸과 대결을 하던 다른 도적까지 박숙에게 덤벼들어 2대1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두 도적이 힘을 합쳐 박숙에게 덤벼들었지만 도적 하나와 대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어느새 박숙이 휘두르는 방망이를 감당하기가 힘들어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어느 순간 처음 박숙에게 덤벼들었던 도적이 팔을 부여잡으며 쓰러져 버렸고 지켜만 보던 두목이 앞으로 나서며 놀란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정말 웬만한 사내보다 훨씬 낫구나. 허나 아쉽지만 우리와 엮인 이상 더 봐줄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만들 하고 순순히 죗값을 치르는 게 좋을 것이어요. 충고는 고맙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그만 덤벼라.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서로 무기를 부딪히며 맹렬한 싸움이 시작되었고 막무가내처럼 휘두르는 박숙의 방망이를 막던 두목은 졸개들이 왜 그렇게 그녀에게 당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힘이 이리 세단 말이냐. 박숙과 대결하는 두목은 그녀의 방망이를 막을 때마다 팔부터 몸 전체가 쩌렁쩌렁 올려와 금방이라도 손에 쥐고 있던 무기를 놓칠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 박숙에게 계속해서 밀리던 두목은 더 이상 힘에 부쳐 그녀를 상대할 자신이 없어지자 바닥에 있던 흙을 한 움큼 짚더니 박숙의 얼굴에 뿌리고는 도망을 치려 했습니다. 사내가 돼서 이렇게 비겁한 수를 쓰고 도망치면 안 되지. 고함을 지르며 박숙이 손에 쥐고 있던 육모 방망이를 두목의 등을 향해 집어던지니 방망이는 그대로 그의 등을 후려쳤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둘의 대결을 지켜만 보던 도둑들이 놀라 얼음처럼 굳어져 버렸고 포졸들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달려들어 포승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도적들을 모두 잡은 3사람은 절간을 뒤져 광에 갇혀있던 스님들을 발견하여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3분이 아니었음 큰 화를 당할 뻔하였습니다. 스님들이 3사람을 따라 나와 감사의 인사를 하며 배웅해 주었고
박숙과 포졸들은 도적들을 굴비 엮듯 줄줄이 엮어 저작거리로 나서자 그 광경을 구경하러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박숙 일행은 관아로 의기양양하게 향하자 소식을 들은 사또와 사람들이 관아 앞까지 몰려나와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장하다 박숙이 내가 큰일을 해내었구나. 이런 흉악한 놈들은 옥에 가두거라. 내 놈들에게는 엄벌이 내려질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있거라. 사또의 명예 포졸들이 그들을 옥으로 끌고 가 가둬두었고 사또는 모든 일이 정리되자 옥에 있던 박숙의 아버지를 풀어주고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박숙이 너는 보면 볼수록 신기하단 말이야. 뭐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여튼 네 덕분에 나도 한숨 놓았다. 그러나 한 가지 해결할 일이 남았지. 얘 또 뭐가 남았다는 것이어요? 뭐긴 뭐야 내 혼사 문제지. 사또, 나도 내 공을 쳐 혼사 문제를 넘기고 싶었지만 주상전하의 어명이라 나도 어쩔 수 없다. 다만 관찰사에게 장궤를 써 그 기한을 올해까지만이라도 말미를 달라고 해볼 테니 내가 힘쓸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사또와 말을 마친 박숙이 나오자 초췌한 얼굴의 아버지가 그녀를 보고 반겨왔습니다. 수가 아버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어? 위험하긴요. 그닥 위험하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그런 소리 말어. 앞으로 이런 일에는 얼씬도 말어. 알겠어요. 아버지 얼른 집에 가요. 엄마랑 동생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네요. 그래 어서 집으로 가자. 박숙이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두 사람이 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마다 그녀에게 대견하다며 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박숙의 아버지는 혼인을 하지 못해 늘 걱정거리였던 자신의 딸이 한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